친구들 안녕.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오늘 또 친구들은 어떤 하루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 그런 예쁜 마음들 때문에 제가 좀 깊이 있게 깨닫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랑들에 대해서, 깊은 사랑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정말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바라보지 못한 그런 시각, 그런 사랑에 대한 시각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진짜 배워서 정말 마음 깊이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제 생각의 틀 안에 갇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늘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 편협한 시각을 열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예쁜 마음들을 볼 때는 진짜 너무 벅찬 마음이 들고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쁜 마음들, 소중한 마음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 가슴 아픈 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들 사람이라는 자체가,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체적인 부분이나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억압받거나 그런 뉴스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을 당한 당사자가 그런 모욕감이나 모멸감을 느끼기가 가장 쉬울 것 같고, 또 그분들의 가족, 친척들 이런 사람들도 다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참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어떤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심의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어떤 범죄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격적으로 대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범죄자라고 해도 사람으로서 존엄성이나 그런 가치가 너무 훼손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슬픈 일들이 일어나거나 그런 부당한 일을 겪거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자체가 너무 속상하고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부족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봐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 지켜지면 조금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길들이 조금씩 확장되고 열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자유로운 의사를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어요. 저도 부족하니까 또 제 마음이 이렇게 다치거나 제 사고가 다치지 않도록 친구들의 그런 지혜로움과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들을 더 배우려고 노력할게요. 그래서 친구들도 저한테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그러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늘 고맙습니다. 책 읽어드릴게요.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주어. 앞에 있던 남자가 비틀거리자 뒤에 오던 사람들이 그 위로 넘어졌다. 감시병이 달려와서 가지고 있던 채찍을 휘둘렀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잠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그 후 곧 내 영혼은 수감자 신세에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을 찾아 되돌아갔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내가 물으면 그녀가 대답했다. 다음에는 반대로 그녀가 묻고 내가 대답했다. 정지! 드디어 작업장에 도착했다. 모두들 더 좋은 연장을 차지하기 위해 캄캄한 광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 나왔다. 이 새끼들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해?
곧 우리는 전날 일했던 배수구로 위치를 찾아서 갔다. 얼어붙은 땅이 곡괭이 끝에서 깨지는 소리를 냈다. 그러자 불꽃이 일어났다. 모두들 말이 없었고 머리는 마비되어 있었다. 그때도 내 마음은 여전히 아내의 영상에 매달려 있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아내가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때서야 내가 깨달은 것이었는데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서 더 먼 곳까지 간다는 것이었다. 사랑은 영적인 존재, 내적인 자아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았든 아직 살았든 죽었든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수용소에는 오는 편지도 가는 편지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내 사랑의 굳건함, 내 생각,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사실 그때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는 일에 내 자신을 바쳤을 것이다. 나와 그녀가 나누는 정신적 대화 역시 아주 생생하고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줘.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한 것이라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이렇게 내면 세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수감자들은 멀리 과거로 도피해 자기 존재의 공허함과 고독감 그리고 영적인 빈곤으로부터의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다.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과거의 일들을 회상했다.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작은 해프닝이나 사소한 것들이었다. 그 향수 어린 추억이 그들을 성스럽게 만들었으며 때로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들의 세계와 그들의 존재가 현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영혼은 그리움을 향해 먼 과거로 달려갔다. 나는 상상 속에서 버스를 탔고 열쇠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문을 열었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전등을 껐다. 우리 생각은 대개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런 기억들이 때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내적인 삶이 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때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완전히 잊어버리기도 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바바리아 수용소로 이송되는 도중에 호송열차의 작은 창살 너머로 석양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잘츠부르크 산 정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얼굴을 보았다면 그것이 절대로 삶과 자유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의 얼굴이라고는 믿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곤 했다. 그러니까 진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잘 잡고 가려고 하는가, 이 부분들이 더 영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발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행복한 마음들을 또 발견하고 찾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수용소에서 일할 때도 우리들은 종종 옆에서 일하는 동료의 눈을 돌려 바바리아 숲의 키 큰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 뒤로의 그 유명한 수채화처럼 바라보게 했다. 그 숲은 우리가 대규모 비밀 군수품 제조 공장을 짓는데 동원되었던 바로 그 숲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서 수프 그릇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리고는 점호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보라는 것이었다. 밖에 나가서 우리는 서쪽에 빛나고 있는 구름과 짙은 청색에서 핏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흙 바닥에 패인 웅덩이에 비친 하늘을 빛나는 풍경이 잿빛으로 이어진 우리의 초라한 임시 막사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감동으로 인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그날도 우리는 참호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잿빛 새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 위에 있는 하늘도 잿빛이었고 창백한 새벽빛에 반사되는 눈도 잿빛이었다. 나는 또다시 아내와 침묵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당시 나는 내 고통에 대한 그리고 내가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곧 닥쳐올 절망적인 죽음에 대해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영혼이 사방을 뒤덮고 있는 음울한 빛을 뚫고 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것이 절망적이고 의미 없는 세계를 뛰어넘는 것을 느꼈으며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가? 라는 나의 질문에 어디선가 그렇다라고 하는 활기찬 대답 소리를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수평선 저 멀리에 그림처럼 서 있던 농가에 불이 들어왔다. 바바리아의 동트는 새벽의 초라한 잿빛을 뚫고 불이 켜진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나니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얼어붙은 땅을 파면서 서 있었다. 감시병이 지나가면서 욕을 했고 나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자 점점 더 그녀가 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으며 그녀는 정말로 내 곁에 있었다. 그녀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았고 손을 뻗쳐서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다. 그녀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내가 파놓은 흙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강제 수용소 안에서의 예술. 앞에서 내가 예술에 관한 얘기를 했을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예술이 가능할까? 그것은 무엇을 예술이라고 부르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수용소에서는 즉석에서 카바레 비슷한 것이 만들어질 때가 종종 있었다. 잠시 동안 막사 안을 깨끗이 치우고 나무 의자를 밀거나 함께 못질을 한다. 그런 다음 프로그램을 짠다. 저녁이면 수용소 안에서 비교적 처지가 좋은 사람들이 카푸들이나 수용소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곳에 모인다. 그들은 몇 번은 웃고 또 몇 번은 울기 위해 이곳에 온다. 어쨌든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잊기 위해 오는 것이다. 노래를 부르고 시를 하고 총극을 하는데 그 중에는 수용소의 현실을 풍자한 것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은 현실을 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실제로 그것이 현실을 잊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모임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일반 수감자 중에서도 그곳에 가면 하루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끌고 카바레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다. 30분간의 점심시간 동안 작업장에서 수프를 배급받을 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엔진실에 가서 먹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국자로 퍼준 멀건 수프를 들고 기관실로 갔다. 우리가 개걸스럽게 수프를 먹고 있는 동안 한 사람이 술통 위로 올라가 이탈리아 아리아를 한 곡 불러 제꼈다. 우리는 그 노래를 정말로 좋아했으며 그에게는 곧 바닥을 긁어서 퍼주는 그것은 콩알 몇 개가 더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프 2국자가 상으로 돌아갔다. 여운거리에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칭찬에도 보상이 돌아갔다. 한 번은 이런저런 이유로 수용소에서 살인마 카포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할 일이 생겼다. 이르 전말은 이랬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다시
그 회룡술 회합이 열리는 방으로 초대되는 영광을 얻었다. 거기에는 지난번처럼 주치의의 절친한 친구들이 다 모였으며 역시 불법적으로 참석한 지난번의 그 위생 담당 사관도 있었다. 그런데 그 살인마 카포가 우연히 그곳에 들렀다가 시를 한 편 낭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시는 수용소 안에서 이미 유명한 시였다. 2번 청할 필요도 없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일기장 비슷한 것을 꺼내더니 거기에 적혀있는 자기 예술의 시험작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가 자기가 지은 사랑의 시를 읊는 동안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마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대체로 칭찬에 너그러운 편이어서 내가 그 작업반에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 살인적인 카포에게 호의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은 유용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죽어라고 박수를 쳤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그런 슬기롭고 현명함들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어떤 그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그런 진심 어린 마음들이 늘 이렇게 마음 안에 담겨 있다가 그 부분들이 나오면 그건 진짜 진심 어린 마음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정들과 함께 전달되기가 훨씬 쉬워져서 그런 가치들을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수용소 안에서 행해지는 예술 행위는 어떤 종류의 예술 행위든 어느 정도 기괴한 측면을 띠고 있었다. 수용소에서 예술과 관련된 행위에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은 음울한 현실과 예술 사이에 놓여있는 엄청난 간극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아우슈비츠에서 맞은 2번째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날 내가 왜 깊은 잠에서 깨어났는지를 나는 음악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막사 입구에 있는 고참 관리의 방에서 무언가 축하연이 벌어지는 것 같았다. 술에 취해 왁자지껄하는 소리 중에 흔해 빠진 노래소리도 섞여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방이 조용해졌다. 곧이어 바이올린이 흐느끼듯 토해내는 이끌린 탱고 선율이 조용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너무 많이 연주되어서 식상하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곡이 아니었다. 바이올린이 흐느끼는 소리에 나도 덩달아 흐느꼈다. 바로 그날은 어떤 사람이 24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었다. 그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다른 편 막사에 누워 있었다. 어쩌면 겨우 몇백 야드 혹은 몇천 야드에 불과한 거리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절대로 갈 수 없는 그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아내였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경제의식에 관한 책 읽을게요. 삶의 풍요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행복 풍요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열등감이나 거부감에서 기인하는 생각이다. 타인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한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무한한 힘에 접근할 수 있다. 친구들의 그런 무한한 가치를 늘 믿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예쁘고 소중하지 누구랑 비교되는 그런 우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친구들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늘 이야기하지만 바라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친구들 자신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성공은 가정 환경이나 출신 배경, 성장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고도 환경을 극복해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너무나 많다. 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엄 링컨은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 미국 남부 가난한 농가들을 살린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커버는 흑인 노예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너그러운 풍요는 피부색, 성별, 환경 등 여러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쏟아진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자문해보라. 훌륭한 친구와 우정을 나눌 수 있다고 믿는가? 내가 필요한 부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가? 내가 인생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가? 풍요로운 삶, 행복, 평화, 기쁨, 번영, 깊은 감정, 튼튼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 믿는가? 이 모든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고 인생에서 최고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으며 기대해야 한다. 그러면 최고의 일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나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소망을 품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타인이 운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랑 다름없다. 친구들 운명은 친구들 거잖아요. 누구한테라도 맡길 수 없는 것. 나의 것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나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이곳에 존재한다. 이타적인 동기를 지니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나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삶에 불러들일 온전한 권리가 주어진다. 건강, 행복, 평화, 사랑, 풍요를 바라는 소망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나에게는 멋진 직책을 맞아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일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직업을 탐내서는 안 된다. 무한한 존재가 나의 성실함과 정직함에 올바르게 부합하는 일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좋은 것을 추구할 권리가 내게 있다고 믿으며 좋은 것을 삶에 직접 가져오기 위해 모든 지식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나타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신성하고 무한한 부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간다. 무한한 부를 믿고 사용하면 삶도 그에 따라 반응한다. 모든 경험과 조건, 사건은 믿음에 따라 펼쳐진다. 원인과 결과는 불가분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습관적 사고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만들어진다. 침묵을 지키는 동업자, 잠재의식. 늘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인도하며 지도한다. 나를 위해 문을 연 채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고 믿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최고를 기대하며 살면 언제나 최고의 것이 나에게 온다. 당당하게 나의 몫을 주장하라.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빈곤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을 빈곤하다고 생각하며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빈곤에 관한 생각에서 벗어나 번영과 부, 다른 부자들에 대해 생각하라.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 위의 말과 같이 당장의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와 영감을 바탕으로 사업체 또는 산업체를 구축해 평생 수십, 수백 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부와 기회를 창출하라. 얼마 전 파산한 남성과 면담을 했다. 그는 낙담한 채 우울해했다. 아내와 이혼했고 자녀들도 더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자녀들의 마음에 독을 풀고 있어서 아이들이 자신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했다. 나는 비록 그가 지구는 평평하다고 주장할지라도 지구는 여전히 둥글다는 비유를 들며 무한한 지성도 마찬가지로 그가 믿든 믿지 않든 존재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열흘 동안 아침, 점심, 저녁마다 5분 동안 큰 소리로 내 안의 무한한 힘을 믿는 확언을 실천한 뒤 다시 찾아오라고 했다. 그는 내 말대로 했다. 다음날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이 말을 못 믿겠어요. 의미 없는 기계적인 말들 같아요. 나는 그럼에도 계속 훈련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줬다. 일단 이 영적 공식을 확언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유지하면 내 안의 의심, 두려움, 부족, 좌절의 산이 무너질 겁니다. 열흘 만에 그는 빛나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 두 아들이 그를 찾아와
즐거운 재회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인 뒤 경품 행사에서 딴 돈으로 사업도 다시 시작했다. 그는 무한한 힘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확언을 처음 듣고 의미 모를 문장을 나열해 어떠한 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확언을 반복할수록 그 내용이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정신의 일부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의 잠재의식 안에도 삶에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힘이 내재해 있다. 잠재의식의 토양에 변화의 씨앗을 심은 뒤 씨앗이 뿌리 내려 싹 틔우고 열매 맺을 것이라 믿는 것은 중요하다.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믿음에 따라 경이로운 일과 소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라. 무한한 힘을 사용해 타인을 인도하라. 잠재의식을 사용하면 낯선 사람, 친척, 가까운 친구 등 모든 타인을 인도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내 생각에 반응하며 나에게 무한한 해답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된다. 나는 이 방법을 사용해 수많은 사람을 인도하며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내게 전화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대기업에 매각됐는데 합병 이후에 제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청년에게 잠재의식이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임을 설명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보이르 법칙이나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과학적 법칙을 믿듯이 잠재의식의 힘을 믿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청년을 위해 사용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 엔지니어 청년이 내게 연봉이 높은 자리로 취업했어요. 갑자기 받은 제안이에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와의 전화를 끊은 뒤 3, 4분 동안 이 장면을 상상한 뒤에는 이 일을 전부 잊었다. 나는 해답이 올 거라 믿으며 기대했다. 이튿날 청년은 내게 다시 전화를 걸어 다른 엔지니어링 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이 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 채용 제안은 청년에게 갑자기 찾아왔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내가 주관적으로 상상하며 사실이라 느낀 경험이 엔지니어 청년에게 현실로 이루어졌다. 타인을 인도하는 이 무한한 원리에 도움을 구한다면 이 원리는 반드시 응답한다.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친구들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소망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꼭 믿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늘 잠재의식으로 활용해서 친구들이 원하는 소망들 그런 것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거짓을 믿는다면 믿음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자신이 신성한 본성을 타고났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성취할 것이다. 믿음의 정도를 확인하고 위대한 확언의 빛에 믿음을 다시 비추어 보라. 그리고 영적인 힘과 인도, 영적 풍요를 믿어라. 나는 삶의 모든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모든 경험과 상황은 믿음에서 비롯된다. 믿음을 바꾸면 현실이 바뀔 것이다. 더 높은 권능의 존재를 믿지 않더라도 진리를 확언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씨앗이 되어 진리를 내 마음속에 퍼뜨린다.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믿음에 따라 경이로운 일과 소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것도 내면화의 치유 같이 해요. 내 이름은 수치심 중독. 당신의 생각 안에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수치심의 아드레날린제에서 어머니 자궁 안에 있는 양수에서 당신은 나를 느꼈습니다. 당신이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이 이해하기도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알기도 전에 내가 먼저 생겼습니다. 당신이 걸음마를 배우고 있을 때, 보호받지 못할 때,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상처받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러나 어떤 경계선도 갖기 전에 내가 나타났습니다. 내 이름은 수치심 중독입니다. 당신이 아직 아이일 때 나는 나타났습니다.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채기도 전에 당신의 영혼을 가르고 당신의 중심을 관통해 당신이 흠 많은 결함투성이라는 걸 느끼게 하고 불신, 추함, 어리석음, 의심, 열등감, 무가치함의 느낌을 알게 하고 뭔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느끼게 하고 무엇인가 당신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고 속삭이며 당신의 존엄성을 더럽힙니다. 내 이름은 수치심 중독입니다. 나는 양심보다 먼저, 죄책감보다 먼저, 도덕보다도 먼저 존재했습니다. 나는 감정의 주인이고 비난의 말들을 소곤거리는 내면의 목소리이며 어떤 마음의 준비 없이 당신을 통과해 지나가는 내면의 떨림입니다. 내 이름은 수치심 중독입니다. 나는 깊고 축축한 어두움의 층에서 억압과 절망과 함께 은밀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몰래 당신에게 다가가고 뒷문을 통해 들어와 당신을 감시합니다. 초대받지 않았고 원하지 않아도 제일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이브 그리고 카인 형과 함께 처음부터 시작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학살당하던 바벨탑에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수치심 중독입니다. 나는 완벽주의적인 체계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보호자와 버려짐, 비웃음, 학대, 무시로부터 왔습니다. 부모 분노가 뿜어내는 충격적인 강렬함에서 힘을 부여받습니다. 형제들의 잔인한 말들, 다른 아이들의 조롱과 굴욕감, 거울에 비춰진 자신 없는 모습, 불쾌하고 두려운 접촉, 때리거나 조이는 것, 믿음을 파괴하는 경련, 인종차별주의자, 문화적 남녀차별주의자에 의해 나는 더 강력해집니다. 편협한 종교 중독자들의 독선적인 정죄, 학교 폭력 안에 만연한 두려움과 압박, 정치인들의 더러운 위선, 역기능적인 가족체계의 세대 간에 걸친 수치심, 내 이름은 수치심 중독입니다. 나는 여자, 유태인, 흑인, 동성애자, 동양인, 귀중한 아이들을 환양년, 유교도, 깜둥이, 호모들, 동성연애자, 변태, 짱깨, 못된 작은 나쁜 놈으로 바꾸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된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 아픔은 끈질기게 계속됩니다. 밤낮으로 당신을 몰래 따라다니는 사냥꾼입니다. 매일 어느 곳이든 나에게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나로부터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아무 희망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내 이름은 수치심 중독입니다. 나의 아픔은 너무나 지독해서 통제, 완벽주의, 경멸, 비판, 비난, 시기, 판단, 힘, 경로를 통해 당신은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만 할 겁니다. 나의 아픔은 너무나 격렬해서 당신은 중독, 경직된 역할, 재현,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로 나를 감추어야 할 겁니다. 나의 아픔은 너무나 격렬해서 당신은 마비가 되어버려 더 이상 나를 느낄 수도 없습니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없다고 당신에게 확신시키면 당신은 부재와 공허감을 경험합니다. 내 이름은 수치심 중독입니다. 나는 상호 의존의 핵심입니다. 나는 정신적인 파산입니다. 비합리적인 논리, 반복적인 강박, 범죄, 폭력, 근친상간, 강간입니다. 모든 중독을 부추기는 구멍에 집착하고 탐욕스러우며 정욕적이고 나는 또한 아하버로스 방랑하는 유태인이기도 하고 바그너의 유령선이며 도스토옙스키의 반정부주의자이며 키르케고르의 유혹자이고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나는 또한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직업이나 당신의 소유로 바꾸어 버립니다.
당신은 영혼을 죽이고 세대간에 걸쳐 당신이 나를 지나가도록 합니다. 내 이름은 수치심 중독입니다. 이 명상은 놀라운 아이가 어떻게 상처받게 되었는지의 과정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당신의 자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신적, 영적 파산이다. 놀라운 아이가 버려지고 혼자 남아버린다. 앨리스 밀러가 당신 자신을 위하여에서 쓴 것처럼 그것은 집단 포로 수용소 후 생존자가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학대당한 집단 수용소에 갇혔던 피해자들은 학대자를 내면에서는 아주 마음껏 미워하고 있었다. 그들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 다른 피수용자들과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아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 미워할 수도 없다. 그러다 그 사랑을 잃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집단 수용소에 갇혔던 피해자들과 달리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사람과 맞서야만 한다. 그 아이는 끔찍한 괴로움과 저항할 수 없는 고통, 매질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때론 자신의 행동을 밖으로 표출하면서 때론 안으로 표출하면서 혹은 투사하거나 그 아이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들로 자신을 표현해 가면서 그 아이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귀향 여행 집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진짜 부모님들, 어른들이 가장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그렇게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 안에 사랑을 품고 아이들한테 따뜻한 말, 또 우리가 가진 그런 사랑의 용기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 할 때 따뜻한 말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먼저 해줄 수 있고 또 손을 먼저 잡아주고 안아주고 토닥토닥 걸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받은 그런 상처가 또 평생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말에는 항상 다 힘이 있으니까 어떤 말도 함부로 그렇게 밖으로 내뱉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말을 할수록 자기 자신이 수혜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화초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나라는 그런 예쁜 꽃, 그런 화초를 내가 어떻게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또 몸에 좋은 것들 잘 챙겨 먹으면서 몸도 돌보고 그렇게 나를 가장 잘 돌봐주는 것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또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쌓이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나 마음 안에도 자꾸자꾸 그런 공간들이 점점 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런 작은 부분에 대한 그런 시야들만 보지 말고 시야나 그런 시각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넓히고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우리의 마음 그릇들을 넓혀서 그릇을 넓히면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무한하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 그릇을 키우고 또 그런 사사로운 욕심에 연연해하고 그러기보다는 멀리 바라보고 더 큰 것들을 담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진짜 고양이 손이라도 콩콩콩콩 하면서 안마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고양이나 그런 애완동물들은 그냥 그 귀여움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고 마음 안에 사랑을 피워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웃고 장난스럽게 하고 그런 친구들이 가진 그런 천재적인 재능들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진짜 행복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재능들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게 친구들한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오늘 친구들이 보낸 하루가 어떤 하루였든지 고생 많았다고 마음으로 안아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엄청 고생 많았어요. 그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 오늘도 편안하게 잘 자고,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옷도 따뜻하게 챙겨 입고 또 신발이나 이런 거 미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잘 챙겨서 신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뉴스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해서 얘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옷도 따뜻하게 챙겨 입고 밥도 잘 챙겨 먹고 그러면서 또 친구들이 보내는 순간순간에 웃을 일이 많고 그런 행복한 일들이 늘 많이 있기를 바랄게요. 저도 항상 사랑을 담아서 그런 친구들한테 보내려고 늘 노력하고 제 부족함들에 대해서도 늘 배우고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한테 다가갈게요. 늘 고맙습니다. 잘 자요 따뜻하게. 굿나잇.